서초구 단독주택의 거실에는 아직 향 냄새가 남아 있었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치워진 지 1시간도 되지 않았다. 조문객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검은 리본과 시들기 시작한 국화 꽃잎뿐이었다. 박영희는 거실 한쪽에 서 있었다. 78배 나이에도 허리는 곧았다. 회색 한복 저고리에 고름을 매만지며 그녀는 자신의 집이 눈앞에서 서서히 낯선 공간으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소파 내 거예요. 15살 손자 민재가 형광 스티커 뭉치를 흔들며 뛰어다녔다. 장례식장에서 방명록에 붙이라고 나눠준 스티커였다. 민재는 가죽 소파 팔걸이에 하나, TV장 옆에 하나, 장식장 유리에 하나씩 붙이며 신이 나 있었다. 할머니 방은 벽 다 뜯어야 해요. 드레스룸 만들면 딱이겠다. 26살 손녀 지우는 휴대폰을 천장 쪽으로 들어올린 채 인테리어 앱을 켜두고 중얼거렸다. 화면 속에는 이 집 구조도와 가상 리모델링 설계도가 겹쳐 떠 있었다. 그때 며느리 수진이 다가왔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채 장례식 내내 보여준 단정한 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영희의 팔을 잡는 손길은 지나치게 가벼웠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 잠시 옮겨야 할 물건을 다루는 듯했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수지는 영희를 거실 끝 복도로 이끌었다. 문 하나를 열자 세탁기와 건조기가 나란히 놓인 다용도실이 드러났다. 세제 냄새와 습기 섞인 공기, 벽 한쪽에는 걸레와 대야가 기대어 있었다. 그 옆에 낡은 간이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다. 아무렇게나 던져진 얇은 이불 한 장이 전부였다. 여기가 좋으실 거예요. 조용하고 연세도 있으시니까요. 말을 끝내자 수지는 더 묻지도 않고 문을 닫았다. 영희는 문 안쪽에 홀로 남았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공간, 차갑게 내려앉은 형광등 불빛. 그녀는 간이 침대 끝에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았다. 벽 너머에서 아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리모델링 견적 받아봐. 이 집 위치 좋으니까 제대로 손보면 시세 2배는 올라. 48, 한강물산 부사장. 아버지가 일군 회사를 그대로 물려받게 될 장남의 목소리였다. 영희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손끝에 닿는 낡은 종이 한 장. 여러 번 접혀 모서리가 닳아 부드러워진 투자 계약서였다. 38년 전 남편이 회사를 접어야 하나 고민하던 그해에 작성된 서류. 계약서 투자자란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박영희. 그녀는 그날 결혼할 때 가져온 금목걸이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전세권을 정리해 그 돈을 회사 계좌로 보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진 채 중얼거리던 밤이었다. 담보가 없어서 은행이 거절했어. 이젠 정말 끝난 것 같아. 그 한마디에 영희는 밤새 뒤척이다 새벽 첫 차가 다닐 시간에 은행으로 향했다. 서류를 챙기고 도장을 찍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얼마 뒤 회사는 그 자금으로 버텨냈고 신문에는 이렇게 실렸다. 한 회장, 독자 전략으로 위기 극복. 기사 어디에도 박영희라는 이름은 없었다. 대신 그 이름은 접힌 종이 안 보이지 않는 곳에만 남았다. 영희는 그 계약서를 다시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다. 거실에서 민재의 웃음소리, 가구 긁히는 소리, 누군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형광등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직은 침묵했다. 다만 주머니 속 종이가 그리고 거기에 적힌 자신의 이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확인하며 다용도실에서의 첫날 밤 영희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새벽 2시 예약된 세탁기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금속통이 돌아가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세탁기 진동이 간이 침대까지 전해졌다. 아침 6시 영희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얇은 담요를 정리하고 허리를 곧게 세운 채 거실로 나갔다. 아무도 없는 식탁? 그녀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안 치고 된장찌개를 끓였다. 지난 38년 동안 해온 일이었다. 9시가 되자 준호가 양복을 걸친 채 내려왔다. 그는 식탁에 앉으며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어머니, 커피? 영희는 아무 말 없이 드립포트에 물을 붓고 커피를 내렸다. 준호 앞에 컵을 놓을 때까지 아들은 한 번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제 요양시설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여기 계시기 불편하실 텐데.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해.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하자 준호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명희는 아버지였잖아요. 이제 유언장대로 처리될 거고 영희는 더 말하지 않고 싱크대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이 흐르는 소리가 대화를 잘라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즈음 영희는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이제 누구도 들어오지 않는 방. 책장 뒤편에 숨겨진 작은 금고. 생일 날짜를 눌렀다. 딸깍 문이 열렸다. 남편이 정해둔 번호였다. 안에는 각종 서류가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영희는 그중 몇 묶음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첫 번째, 1987년 8월 23일자 투자계약서. 투자금액 8천만 원. 당시 스스로 가진 거의 전부였다. 두 번째, 손글씨로 빼곡히 채운 IPO 전략안. 시장 분석, 성장 시나리오, 투자자 설득 논리까지 대학 시절 배운 모든 이론과 경험을 총동원해 적어 내려간 글이었다. 그 마지막 장 오른쪽 아래 작은 이니셜이 있었다. 이. 세 번째, 외환위기 때의 구조조정 모델. 어느 부서를 접고 어느 사업을 살리고 어떤 시점에 어떤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지 정리한 도표와 계산식 뒤. 결국 이 모델대로 진행하면서 회사는 또 한 번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그녀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남지 않았다. 회의록, 기사, 기념패에는 모두 남편의 이름만 새겨져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수진이 얼굴을 내밀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어. 수진의 시선이 책상 위 서류에 스쳤다. 이런 건 다 버리셔야죠. 리모델링 들어가면 이 방도 없어지니까요. 옛날 서류는 다 짐이에요. 아직 필요한 것들이야. 영희는 짧게 대답하고 서류를 포개어 가방에 넣었다. 수진은 못마땅한 듯 입술을 다물고 문을 닫았다. 서재에 다시 혼자 남자 영희는 잠시 그 가방 위에 손을 올려두었다. 이제 이 종이들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증거가 되어 있었다. 며칠 뒤 영희는 강남대로의 한 로펌 건물 앞에 서 있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한 번 더 탄 끝에 도착한 곳이었다. 12층 회의실 문 앞에서 안쪽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머니가 요즘 기억도 잘 못하시고 아무래도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준호의 목소리였다. 생활비는 넉넉하게 드릴 거니까 집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산 구조도 그렇고요. 수진의 목소리도 들렸다. 영희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회의실 안은 일제히 조용해졌다. 모두들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일어났다. 어머니,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가죽 의자들이 둥글게 놓인 회의실 한쪽, 접이식 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영희의 자리였다. 정면에 앉은 김태섭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정리했다. 안경 너머로 영희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고고 한진수 회장님이
유언장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언장은 2020년에 작성된 것이었다. 서초구 단독주택과 한강물산 지분 60%는 장남 준호에게, 지방 부동산은 차남에게 배우자. 박영희에게는 월 200만 원의 생활비. 준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가 말을 꺼내려던 순간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다만 이후 작성된 최종 수정 유언장이 한 통 더 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자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다시 내려앉았다. 이번에는 봉투 대신 작은 녹음기가 책상 위에 올랐다. 고인께서 직접 녹음하신 내용입니다. 재생 버튼이 눌렸다. 조금 쉰 듯한, 그러나 또렷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평생 한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영희는 숨을 죽였다. 한강물산을 살린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아내 박영희였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자 변호사가 손짓으로 제지했다. 녹음은 계속됐다. 1987년 회사가 무너질 때 영희는 자신의 전 재산을 회사에 넣었습니다. 나는 그 돈으로 회사를 살렸습니다. 1992년 IPO 전략도, 1999년 구조조정 모델도 영희가 밤새워 만든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문서를 내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잠시 숨소리만 들렸다가 마지막 문장이 흘렀다. 이제 그 이름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녹음이 멈추자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새 서류를 펼쳤다. 최종 유언에 따라 한강물산의 핵심 지적재산권과 이로 인한 로열티, 서초구 단독주택의 소유권은 전부 박영희 여사께 상속됩니다. 말도 안 돼요. 준호가 책상을 내리쳤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셨을 리가. 변호사는 이미 준비해둔 정신감정서를 꺼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서입니다. 유언 작성 당시 고인은 충분한 판단 능력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시선들이 일제히 영희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나도 오늘 처음 들었어.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또한 법원 결정에 따라 현 거주자들은 48시간 이내에 서초구 자택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유언 집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수진이 숨을 들이켰다. 48시간이요? 그게 말이 돼요? 이해 신청은 가능하지만 효력은 즉시입니다. 영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변호사에게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 끝 창밖으로 강남대로가 보였다. 수많은 차와 사람들. 세상은 언제나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단지 이제 그녀의 인생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이틀은 유난히 빨리 흘렀다. 이번에는 형광 스티커 대신 박스 테이프 소리가 집을 채웠다. 이건 내 거야라며 붙이던 스티커는 사라지고 이삿짐 상자들이 쌓여갔다. 저녁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을 때 준호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어머니, 왜? 저 몰랐어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빚을 지고 있었다는 거. 영희는 대답 대신 그를 바라만 보았다. 어린 시절 밥풀을 흘리며 투정을 부리던 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우리가 어머니한테 한 짓은 알면서 한 거예요. 다용도실에 모신 것도, 집을 우리 것처럼 나눈 것도 변명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영희는 한숨을 내쉬며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늦게라도 알았으면 됐다. 어머니는 이 집에 계속 계시면 안 돼요? 이젠 진짜 어머니 집인데. 아니, 난 떠날 거야. 왜요? 이 집 벽에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너무 많이 박혀 있어. 다 긁어낼 자신이 없다.
영희는 담담하게 말했다. 너희가 여기서 내 방식대로 살아. 난 새로 숨 쉴 수 있는 데서 살 거야. 그날 밤 그녀는 서재에 들어가 남편의 공책을 하나 꺼냈다. 오래된 공책의 첫 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영희에게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고맙소. 그제야 눈물이 흘렀다. 그동안 참고 누르던 감정들이 조용히 터져나왔다. 그녀는 혼자 오래 울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몇 주 뒤 부산 해운대의 작은 빌라 3층. 방 하나, 거실 하나, 작은 부엌이 있는 집이 영희의 새보금자리가 되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거실 가득한 유리창이었다. 밤이면 광안대교 불빛이 반짝이고 낮이면 바다가 온통 시야를 채웠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 사진첩, 남편의 공책, 그리고 투명 파일에 정리된 서류들 뿐이었다. 투자계약서, IPO 전략안, 구조조정 모델.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녀의 이름이 적힌 기록들. 며칠 동안 영희는 바다를 보며 지냈다. 아침이면 커피를 내려 창가에 앉아 파도를 바라봤고 점심이면 해변을 천천히 걸었다.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공책을 읽었다. 누군가에게 밥을 차려줘야 할 의무도 다용도실에서 눈치 볼 일도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나 같은 사람이 나 혼자뿐일까? 영희는 컴퓨터를 켰다. 서툰 손놀림으로 검색창을 열고 글자를 입력했다. 가족사업, 공로인정, 여성, 이름 없음. 비슷한 이야기가 쏟아지듯 눈에 들어왔다. 남편 회사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도 이름이 빠진 여성들, 가업을 함께 일으켜 놓고도 상속에서 제외된 이들, 재산과 시간을 쏟아부었지만 서류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영희는 천천히 메모장을 열고 적기 시작했다. 재단 설립 요건, 필요한 서류, 신고 절차, 예산. 숫자와 조항을 읽고 정리하는 일은 여전히 익숙했다. 예전에는 남편과 회사의 서류를 위해 하던 일, 이제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하려고 했다. 2달 뒤 해운대 구청 근처의 작은 사무실 한 칸에 간판이 하나 걸렸다. 이름을 되찾는 재단. 첫 상담자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손에는 다소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다. 저도 남편 회사 살리려고 제 돈 다 넣었어요. 여성은 의자에 앉자마자 말을 쏟아냈다. 아이디어도 제가 냈고, 거래처도 제가 뚫었고요. 근데 서류에는 다 남편 이름만 있어요. 제가 있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기록은 그래도 가지고 계세요? 영희가 물었다. 네, 계약서, 이메일, 초안 파일들 다 모아놨어요. 혹시나 싶어서. 잘하셨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는 생각보다 오래 버텨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도 될까요? 이제라도 제 이름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해봐야 알죠. 영희는 미소를 지었다. 예전에 나는 그냥 넘겼지만 지금의 나는 안 넘기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 순간 영희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자신이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숨겨진 이름이 아니라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냉장고 문에 그림 한 장을 붙였다. 이사 오기 전 지우가 서랍 깊은 곳에서 찾아 건네준 그림이었다. 둥근 안경을 쓴 할머니 옆에 커다란 전구가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에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는 구글보다 똑똑해. 영희는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야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다.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준호였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응, 바다 예쁘다. 뉴스 봤어요. 재단 설립 기사. 회사 사람들도 다 알게 됐어요. 시끄럽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도 그리고 회사 모두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영희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다. 창밖 어둠 속에서 파도가 규칙적으로 부서지고 있었다. 너도 내 이름으로 뭐 하나 제대로 남겨봐라. 남의 그늘 말고.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노력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영희는 남편의 공책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삐뚤지만 정성스러운 글씨가 남아 있었다. 영희야,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당신 이름이 세상에 다시 새겨지길. 그녀는 공책을 조용히 덮었다. 창문을 조금 더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바다 냄새와 함께 영희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분명하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박영희. 이제 그 이름은 주머니 속 낡은 계약서에만 적힌 글자가 아니었다. 유언장과 특허, 기사와 간판, 그리고 누군가의 감사 인사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이름이 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를 수 있게 된 이름이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멈추지 않는 리듬, 지워지지 않는 흔적. 영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순간에도 이 파도 소리가 들리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